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다시 한번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이 시원하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어느 정도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잭슨홀 미팅 모두 다 마무리가 됐고 엔비디아 실적까지 오늘 아침에 모두 다 소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오늘 코스피 200 지수 자체가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는 것도 아쉬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색깔을 좀 바꿔줄 수 있을까 기대했던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실적만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2분기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 3분기 가이던스도 충족했습니다. 다만 4분기 마진율 하락 전망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주가 크게 하락하게 됐는데 엔비디아의 실적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 봐야 할지 잠시 후에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의 흐름이 약간 아쉽습니다. 아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한국 증시의 반응 그리고 뉴욕 증시의 반응 때문일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우등생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기대치가 그만큼 높으면은 정말 무언가를 큰 거를 보여줘야지 시장이 반응을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마진율이 물론 높긴 합니다만 75%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1분기 대비해서 좀 큰 폭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은 기준은 낮은데 이보다도 괜찮은 이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업종은 무엇인가 하고 그 기준을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하나투자증권 측에서는 바이오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는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바이오 이제 예고편은 끝났고 본편이 시작됐다라는 제목의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8월 한 달간의 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월도 거의 막바지에 들어선 상황인데요. 8월 시장에서는 정유 그리고 필수 소비재, 통신, 유틸리티 업종이 전체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경기 민감주보다는 그 반대에 있는 업종이 결국에는 상승 흐름을 탄 건데요. 하나투자증권 측에서는 9월에 주식 포트폴리오에도 경기 민감도를 낮춰야 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경기 하강기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약간 피해 있자라는 의견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헬스케어 그리고 조선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또 경기 민감도가 낮은 인터넷과 게임 업종을 편입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전체 업종 가운데서도 기준이 굉장히 낮고 이에 비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바이오 그리고 조선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시총의 비중을 보면은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6월 말에 헬스케어 시총의 비중은 8.9%대를 기록한 바 있는데 최근 8월 들어서 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10.7%대까지 높아지고 있는데요. 헬스케어 기업의 퀄리티도 개선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만큼 실적이 잘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보시다시피 글로벌 필수 소비재 지수가 전체 지수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또 글로벌 유틸리티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체 지수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바이오 쪽에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데 그다음에 실적 부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바이오 쪽이 아무래도 숫자가 잘 찍히는 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S&P 500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연이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들 가운데 이 헬스케어 비중이 16%대를 차지했고요. 유틸리티 비중은 19%대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모멘텀도 있습니다. 이제 9월에 미국에서는 생물보안법 통과 기대감도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중국 쪽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이 피해를 본다면은 그 안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기업들이 파고들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최근 시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휴젤, 클래시스 모두 다 최근에 최대 실적을 낸 것도 시장에서는 큰 점수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유한양행의 폐암치료제 FDA 승인으로 인해서 한국의 헬스케어 기업들의 경쟁력이 입증됐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의 헬스케어 기업들이라고 하면은 뭔가 불안하다라는 편견이 있었지만은 이번 유한 양행으로 뭔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는 의견들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조금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특히나 이제 인플레이션을 생각해 본다면 헬스케어를 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측에서도 헬스케어, 바이오 집중해야 된다라는 의견 제시했고 KB증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에 바이오를 인플레이션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모든 업종에서 인플레이션 하락이 일어나고 있는데 반면에 바이오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는 성장주 안에서도 어떤 업종이 더 아웃퍼폼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최근에 금리 인하 근거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최근 들어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실업률 둔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둔화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제 전체는 인플레가 둔화되고 있지만은 헬스케어 서비스의 인플레이션은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오히려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피해 상승은 결국에는 성장주 중에서 바이오 업종의 선호가 근거가 된다라는 의견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업종의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헬스케어 서비스의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어려운 장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시그널 엔비디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엔비디아 8개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크게 약세를 보였고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 투심도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도 너무 높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주가 그래도 왜 하락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이유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분기 엔비디아의 매출 300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289억 달러여서 4.1%가량 상회를 했고요. 전년 2분기 대비로 122%나 급증했습니다. 괜찮은 매출이었습니다. 특히 AI 부문의 매출의 현황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263억 달러 기록하면서 예상치 251억 달러 대비해서 4.8%또 높았고요. 전년 2분기 대비로도 154% 세 자릿수 대 급증세를 이뤄냈습니다. 마진율의 경우에도 예상치 상회하면서 75.7% 보여줬고 EPS 주당 순이익도 0.68달러 기록하면서 시장 월가의 전문가들 예상치였던 0.64달러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월가에는 이제 어닝 위스퍼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기관 고객이나 큰손 개인 투자자 등 운용 자산이 많아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직접 상대해주는 고객에 대한 속삭여주는 증권사 내부의 실제 실적 전망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월가 전망치 외에 기대감을 더해서 더 높게 측정한 전망치가 위스퍼 넘버라는 건데요. 이 월가 위스퍼 넘버가 이번 엔비디아 EPS, 2분기 EPS의 경우에 0.71달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0.68달러가 그 위스퍼 넘버에 미치지 못했다. 약 4%가량 하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잘 냈는데 더 높아진 시장 그 전망치까지 반영이 되어야 하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시장은 이미 이렇게 한껏 높아진 기대치를 주가에 반영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시간 내에서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정규장에서 2% 하락했던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 7% 넘게 추가적으로 또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로이터 통신은 월가가 더 높은 목표가를 높이도록 유도하면서 엔비디아가 점점 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블랙웰에 대한 불안감도 주가 하락의 재료가 되었는데요. 다음 장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AI 칩 블랙웰이 출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 매출 기여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또 단기 투심에 악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블랙웰의 출하 시점 4분기로 이번에 공식 확인을 했는데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좀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디자인 결함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4분기 매출 규모에 대해서 블랙웰로 인해서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정확한 수치를 원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4분기 마진율 하락 전망까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젠슨 왕 CEO는 호퍼칩 수요 여전히 강력하고 블랙웰에 대한 기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블랙웰이 출하될 때까지 충족해야 할 수요가 많다. 기존의 AI 칩인 호퍼가 이를 채워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기존에 이미 얘기했었던 내용이었죠. 새로운 내용이 없었고 구체적인 수치도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실망하면서 또 하락의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번에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분명히 AI 열기 여전히 뜨겁다라는 점을 증명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전 세계 AI 칩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 실적이 AI 열풍의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AI 거품론에 대해서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고 너무 높았던 시장 기대치에 따라서 단기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이 단기 조정 국면 이후에는 주가가 우상향 곡선을 다시 그릴 수 있다라는 점을 증명해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실망스러웠던 건지 아니면 그래도 높아진 기대치가 좀 너무 높았던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겠지만 엔비디아의 서프라이즈 행진 이어질 것으로 계속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글로벌 AI 기업들의 투자 수요도 탄탄하게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AI 랠리는 다시 나타날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다시 한번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지 다음 주쯤에는 좀 윤곽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함께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도 오늘 시장에서 약하고 지금까지도 강력하게 올라왔던 시가총액이 큰 바이오 기업들도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저희와 2시간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목요일의 파이널샷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원포인트 마감 전략으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윤하식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나이트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시장 또 하락하면서 좀 힘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특히 오전장 반도체주들의 하락이 돋보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역시 8월 초 폭락 이후 전고점 부근까지 빠르게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미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 부분 선 반영해왔던 측면이 있긴 했습니다. 수급 앞에 장사 없다고 마음 먹고 던지는
물량을 막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반도체 종목들을 중심으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어디까지나 마음속에서 높아질 대로 높아진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뿐이지 실적 추세나 AI 사이클에는 별다른 훼손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늘 시장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실망 매물 소화가 이루어질 경우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 교환 해석에 따라 분위기가 호전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 국내 일부 바이오주들의 주가 상승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도주,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주식들의 새로운 진입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일 현대차의 인베스터 데이 이후에 주주 환원 테마가 부각이 될 것 같은데 주주 환원은 시장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는 측면이 있는 만큼 자동차 관련주, 은행 등 기업 밸류업 관련주들도 현재 장세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가 쉬어가는 가운데 또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지켜보는 것도 또 전략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으로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의 공략주는 바로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종목명은 기아이고요. 최근 기아는 국내 및 유럽, 인도에서의 부진을 북아메리카 및 중남미, 아태 지역 판매가 상쇄를 하고 있습니다. 우호적인 환율은 지속되는 가운데 RV 차량 및 하이브리드 믹스의 확대로 인센티브 상승을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재료비 절감 효과가 지속되며 GPM 24.1%로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판관비는 기말 환율 효과에 따른 판매 보증비 증가가 주요했으나 그럼에도 OPM 13.2%로 자동차 OEM들 중 최고 수준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약 10만 5천 원에서 10만 6천 원까지 비중 10%로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손절가는 10만 3천 원. 목표가는 11만 원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관련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다른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들보다는 그래도 모멘텀이 확실하고 재료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종목 기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아에 대한 목표가 11만 원까지 제시해 주시네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선택을 내리고 있을지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안에서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행보는 확실합니다. LG, 엔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을 대거 사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 오늘 시장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KB금융, 네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 다섯 번째로는 기아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확실히 모멘텀이 있는 업종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을 사들이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한양행, 세 번째로는 SK하이닉스 이름 올리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다섯 번째로는 하나금융지주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를 줄매도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삼성전자까지 그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HLB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세 번째로는 펩트론,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 다섯 번째로는 엔캠 이름 올리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이 코스닥 안에서는 양극재 관련 기업들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을 고루고루 담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알테오제는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스코텍 그리고 PSK홀딩스가 세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줄매도 나오고 있고 오늘 기관도 함께 파는 기업입니다. 네 번째로는 테크윙, 다섯 번째로는 HK이노엔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는 상승 탄력을 받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오히려 HK이노엔 현재 구간에서 차익 실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오늘 코스피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대차와 기아를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현대차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LG 엔솔입니다. 세 번째로는 SK 바이오팜, 네 번째로는 유한양행 이름 올리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한양행에 대해서 이 차익을 실현하는 매물들을 출회하고 있지만은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면 SK 하이닉스 가장 첫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세 번째로는 이수페타시스, 네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다섯 번째로는 우선주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은 최근 들어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빠르게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ABL 바이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가캠 바이오, 세 번째로는 HLB 이름 올리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HK 이노엔, 다섯 번째로는 오스코텍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테크윙,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 이름 올리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PSK홀딩스, 네 번째로는 이오테크닉스, 다섯 번째로는 ISC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시장에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수급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종목 가지고 오셨네요. 첫 번째 종목은 GI 이노베이션. 제약바이오주의 상승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GI 이노베이션도 2%대 강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GI 이노베이션 신약 개발 기업인가 보네요. 네, 날씨가 엄청 뜨겁죠? 여전히 뜨겁습니다. 네, 방금 나갔다 오셨어요? 오늘도 나갔다 왔는데 눈을 너무 못 뜰 덥더라고요. 정도로 뜨거운데 지금 그 제약바이오가 엄청난 그 기세를 보이고 네. 있습니다. 근데 장 초반보다는 조금 변화가 있긴 하네요. 지금 보니까 조금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것들로 좀 강세가 조금은 전이가 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알테오젠도 일단 마이너스로 전환하긴 했고요. 근데 뭐 요즘에 기세가 워낙에 뜨거웠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아직도 그 기세는 끊이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네. 뭐 점심 시간을 지나면서 약간 조금 조정, 좀 그동안 수익이 좀 크셨던 분들이 그렇죠. 매도를 크셨던 분들이나라던가 아니면 기관 외국인의 약간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는 것 같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아직 요런 것이 좀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순 테마였으면 좀 끝났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한양행이 몰고 온 이 바람이 바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그 수익으로 지금 전이가 되면서 이제는 좀 제약 바이오 업종으로 대우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코스피의 유한양이 50위 안에도 못 들던 게 지금 40위권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를 알테오젠이 에코프로뱀을 제치고 올라갔습니다. 네. 오늘 또 알테오젠이 1.7이 빠지고 에코프로뱀이 1.09 오르면서 시가총액 차이가 또 3천억 원대로 붙어서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올해 말에 종가로 끝날 때 누가 과연 1등을 차지할 것인가. 이게 되게 상징적이거든요. 그쵸. 2차 전지가 1등이냐, 이 지금 바이오가 1등이냐, 이 자존심 싸움이기 때문에 쭉 계속 기대가 되고요. 근데 지금 지금 말씀드린 게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고 코스피에서는 유한양이라는 전통적인 제약사가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파트너가 누굽니까? 파트너. 미국의 존슨앤존슨의 얀센. 옛날에 이렇게 베이비 로션 만들고 이랬지만 그 생활용품 쪽은 뗐고요. 이제 제약회사만 있는데 거기 얀센이라는 자회사랑 파트너로 이제 유한양이 성공을 지금 거두었죠. 일단 1차적으로. 네. 그다음에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알테오젠은 파트너. 누굽니까? 가장 이제 뜨겁게 같이 거론이 되어서 지금까지 간 알테오젠의 지금 상승의 배경이 됐던 누구죠? 누군가요? 머크죠, 머크. 머크. 네. 네. 머크사와 알테오젠의 지금 끈끈한 관계가 지금 여기까지 이어오게 한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코스피 유한양행의 파트너 얀센, 코스닥 알테오젠의 파트너 머크 두 개가 다 연관되어 있는 회사가 GI 이노베이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이슈가 지금 큽니다. 모멘텀이. 일단 머크랑 알테오젠이랑 정말 끈끈한 관계로 독점 계약까지 맺은 머크가 면역 항암제 병용 임상 시험을 위한 임상 시험 협력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Clinical Trial Collaboration and Supply Agreement예요. 상당히 어렵죠. 자, 근데 임상 시험 협력 및 공급 계약.
그러니까 임상 시험에서 뭔가 협력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그 유한양행의 그 렉나자처럼 기술 수출을 해서 도입해 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한양행은 렉나자를 얀센에 기술 수출한 거고 얀센은 기술 도입을 한 거죠. 네. 근데 기술을 완전 가져간 건 아니고 임상 시험에서 협력을 하는 그리고 물질을 공급하는 이런 계약이에요. 이게 만약에 렉나자처럼 기술 이전이나 기술 수출 이렇게 이어진다면 이게 큰 계약건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간 건 아니고 머크에서 제일 저기가 핫 아이템 매출이 높은 거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죠. 전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가 지금 머크의 키트루다예요. 네. 그 머크의 키트루다를 GI 이노베이션에 무상 공급을 해주고요. GI 이노베이션은 그 머크가 공급해준 키트루다랑 자신의 면역 항암제, 여기도 면역 항암제, 면역 항암제를 2개를 써보는 거예요. 2개를. 우리가 3세대로 분류를 하잖아요. 네. 1세대가 화학독성 항암제고 2세대가 표적 항암제. 바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수랑 유한양행의 렉나자, 얀센의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그 경쟁하는 그 시장이 표적 항암제 시장이고 더 진화된 면역 항암제 시장에서는 머크의 키트루다가 여기가 왕이죠. 근데 머크의 키트루다가 면역 항암제 왕인데 거기에 면역 항암제를 하나 더 넣어서 인간의 면역력을 2배로 늘려보는 거예요. 2배는 아닌데 2배는 말이 어폐가 있기 때문에 2가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GI 이노베이션의 면역 항암제 이름은 GI니까 GI를 붙여서 뒤로 나갑니다. GI 중에 102 이게 바로 머크의 키트루다랑 이제 한번 섞어보는 거죠. 콜라보를 해보는 거죠. 지금 GI102가 병용 임상 2상을 진행 중인데 이 지금 머크랑 공동 임상 시험을 한 게 처음이 아니란 게 더 중요합니다. 2020년도에 GI101이 있어요. 그거랑 또 머크의 키트루다랑 같이 콜라보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 연속한 거는 처음이에요. GI 이노베이션이 국내에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그 바이오 중에 막 상장 폐지되거나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한 이런 기업들도 머크의 키트루다랑 무슨 병용 임상을 합니다라고 공시한 기업 꽤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머크의 키트루다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이제 머크의 키트루다가 특허 절벽으로 특허가 만료가 되게 되면 뒤에서 바이오 시밀러들이 치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계속 짝꿍을 찾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짝꿍을 찾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수많은 잠재적인 짝꿍에게 머크의 키트루다를 여러 군데 나눠주면서 계속 짝꿍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머크의 키트루다와 병용요법을 했다는 그 소식만으로 급등을 한 뒤에 아무 결과가 없으면 그냥 곤두박질을 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찰스 왕세자랑 똑같은 거예요. 네. 찰스 왕세자랑 결혼하려고 수백 명의 여자가 대기하고 있지만 결혼한 여자는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지만 되죠. 근데 이건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2번의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거. 거기에 의미가 있고요. 네. 국내사 중에 유일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왜 이렇게 2번이나 했을까? GI 이노베이션이 GI102로 단독 임상 시험 한 결과가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환자 7명이라 표본이 너무 작긴 너무 합니다만 네. 종양 크기가 줄거나 완전히 사라지는 비율을 객관적 반응률 ORR이라고 하는데 이게 면역 항암제에서 중요한 지표예요. 네. 그러니까 2세대 표적 항암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랑 유한양의 렉나자, 이거 얀센 리브리반트 이런 것들은 병용요법 이런 것들은 내성이 중요합니다. 표적 항암제는 많이 맞다 보면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보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를 맞았는데 내성이 생긴 환자에 대한 렉나자 리브리반트를 맞았는데 내성이 생긴 환자에 대한 이런 임상 시험들의 제목이 있어요. 근데 면역 항암제는 반응률이 중요합니다. 면역 항암제는 잘 듣지를 않아요. 면역 항암제는 암세포를 직접 타격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잘 받질 않아요. 근데 반응률이 낮다는 가장 단점이 있단 말이죠. 근데 반응률이 43%가 나왔습니다. 7명이긴 하지만 근데 이 43%의 수치가 어쨌든 높은 게 뭐냐면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은 면역 항암제의 평균 반응률이 10%밖에 되지 않다는 겁니다. 10명 중에 1명밖에 듣지가 않는 것이죠. 근데 GI 이노베이션의 GI102는 환자 7명이지만 10명 중에 4.3명에게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 이것 때문에 GI102도 머크가 다가선 겁니다. 자, 너무 많아서 빨리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한양행이랑 얽힌 게 있습니다. 유한양행이랑. 자, 유한양행이 렉나자를 성공시킨데 누가 있었죠? 그 앞단에. 같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 오스코텍이라는 회사가 네. 있었죠.
미국 자회사인 제노스코에서 물질을 받아다가 유한양행에 넘겼습니다. 유한양행이 잘 공정 제어를 통해서 예쁘게 가꾼 다음에 얀센에 다시 넘겼죠. 오스코테가 함께 이룬 성공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제2의 렉나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또 오픈 이노베이션을 계속하고 있고 짝꿍을 찾고 있는데 세 가지를 1, 2, 3번 타자로 세웠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성 고용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YH, 유한양행에서 개발하고 있으니까 YH가 붙는 거예요. YH32367, 지속형 알레르기 치료제 YH35324, 고셔병 치료제 YH35995. 이 세 개를 지금 렉나자의 후보 물질로 세웠답니다. 네. 그중에 GI 이노베이션에서 물질을 받은 게 바로 지속형 알레르기 치료제 YH353입니다. 이거를 GI 이노베이션에서 받을 때는 그럼 GI 거였겠죠. GI301입니다. 아까 GI102, 102는 머크의 물질을 제공한 면역 항암제고 GI301은 유한양행의 알레르기 치료제 물질로 넘겼어요. 그래서 이게 두 군데로 넘겼거든요. GI 이노베이션이 2020년에 유한양행에 일본을 제외하고 GI301이자 YH35324인 것을 물질을 글로벌 판권을 1조 4천억 원 규모로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본은 뺀 거 있죠. 일본만 뺐죠. 일본을 뺀 것은 2023년 10월 달에 들어서 일본 소재 마루호에 2,98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이 규모라는 게 일시불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계약금을 받고 진행 단계에 따라 마일스톤을 받는 것까지 포함한 거죠. 그리고 현재 유한양행이 하고 있는 거는 임상 1상을 진행 중인데 여기서 무슨 데이터가 나왔냐면 YH35324로 지금 넘겨받았죠. 이제 유한양행이 한 거니까. 임상 1A상의 파트 B가 발표됐습니다. 1상을 A랑 B로 나눠서 했어요. 면역 글로불린 수치가 700ml 분의 IU 이상인 환자, 초과인 환자에서 우수한 안정성 프로파일을 확보했다. 이게 뭐냐면 면역 글로불린이란 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막아주고 저해해주는 능력이 강력할수록 치료제의 효과가 있는데 이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2023년 10월 달에 일본의 판권만 마루오에 판 거는 마루오가 진행을 하고 있겠죠. 마루오는 지금 전임상하고 1A상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전임상은 동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원숭이를 대상으로 했었고요. 1A상은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여기서도 월등히 우수한 LG, 아까 전에 말한 면역 글로불린 억제 효과가 확인됐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 마루오, 유한양행에는 알레르기 치료 후보 물질을 팔았다. 그리고 면역 항암제는 기술 수출을 한 건 아니지만 네. 콜라보레이션 하는 작업을 머크랑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머크, 그리고 유한양행, 그리고 마루호 이런 세계적인 회사들이 이제 이 GI 이노베이션의 미래 로드맵을 책임질 것이며 그 단계에 따라서 GI 이노베이션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미국 머크와 함께 하고 있는 병용 임상 시험 2026년까지 미국 FDA 승인이 목표라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GI 이노베이션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보험업에 진출한다는 소식 들려왔죠. 어제 이제 우리 금융이 동양생명과 ABL 생명 인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좀 이 그룹 안에서는 부당대출 사태로 또 시끌시끌한 상황인데 우리 금융지주 이거 호재로 봐야 하는 건가요? 네, GI 이노베이션 이 내용이 너무 많았어. 네, 좀 빨리 갈까요? 자, 우리 금융지주는 이제 금융지주회사면 네. 우리가 판단하기에 은행, 증권, 보험 이제 세 개가 이제 한 지붕 세 가족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지금 우리는 보통 지주회사, 진짜 지주회사로 지금 인식을 하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지주회사는 지금 그게 갖춰지지 않는 것이 많아요. 우리 금융지주도 우리 은행이 지금 토종 우리은행이라고 그 많이 봤죠, 그 타이틀. 우리 은행은 지금 강세인데 증권하고 보험이 모자라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투자증권이 출범을 했잖아요. 구포스증권을 저기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보험을 동양생명보험이랑 ABL 생명보험을 패키지로 쌍으로 인수를 하면서 이 진용을 갖추게 된 겁니다. 간단히만 말해보면 아까 전에 그 친인척 관련 문제 때문에 전 회장하고 현 회장이 둘 다 사과를 해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전 회장이 그 짓을 일으켰지만 현 회장이 감독을 안 한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전 회장의 친인척 대출이 나감에 있어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안 하고 담보물 확인도 제대로 안 한 것들이 밝혀져서 지금 검찰에 고발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지금 영향을 미치는 법적인 부분은 없어요. 예를 들어 금융지주회사법에
새로 편입하는 금융지주 회사에 대해서 사업계획 타당성과 재무 상태와 경영관리 전반 승인 요건을 심사한다는 규정은 있는데 대주주의 적격성에 대한 심사는 비해당하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이게 치부가 돼버리면은 그냥 뭐 이게 도덕적인 문제가 돼버리고 법적으로 걸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조금 더 민감하게 해서 이 대주주의 문제가 금융지주회사가 그 편입하는 그러니까 자회사의 지금 재무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이런 것이 하나의 불씨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단 동양생명, ABL생명 이게 R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금융지주가 지금 샀다는 가격이 시장에서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잘 샀다고. 네.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잘 사서 좋은 가격에 샀으면 무리가 없이 은행, 증권, 보험 이 삼두마차를 형성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금융지주는 진정한 금융지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세계적인 종합금융 투자회사를 지금 원하는 건데 우리는 아직 조금 설익은 모습 가운데 이름 간판만 금융지주로 달아놓은 가운데 간판을 먼저 금융지주로 달아놓고 안에 있는 내실을 하나씩 채워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종합 분식집 던져놓고 떡볶이, 짜장면, 순대를 채워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그 작업이 진행 중인데 그 어떤 사업주랑 주방장이랑 뭐 그 인수자 이런 사이에 어떤 불법적인 거래가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인 것이죠. 그럼 호재라고 볼 수는 있는 건가요? 아 일단 예 동양생명보험이 누가 생각해도 R자잖아요. 동양생명보험 오래전부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 다리 건너 하나씩 동양생명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고모, 이모 동양생명보험 세계에서 꽤 많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동양생명은 예 정말 그 정도로 많이 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R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인수로 인해서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CJ CGV로 넘어가겠습니다. CJ CGV 한 상반기 내내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8월 한 달간 그래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 영화관도 좀 다시 회복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던데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오 깜짝 놀랐어요. 올해 이번 달에 30%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어요. 예, 그 갑자기 로켓볼을 쏟아올리고 있는데 일단 돈이 들어왔다 다. 돈이 다 들어왔고 그거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2018년 8월 달에 자금난 위기 왔을 때 CGV 영화관이 그 어떤 건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건물주에게 지급한 임차 보증금을 넘기는 조건으로 JB 자산운용에서 1,800억 원을 빌린 게 있었나 봐요. 네. 근데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이 아주 무리 없이 조달이 됐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영화관이 지금 사람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오르고 있어서 네. 예, 조금 주가의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CJ CGV는 앞에 좀 길게 하는 바람에 좀 짧게 해주셨는데 다음에 다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동준의 스몰캡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은 어떠한 스몰캡 가지고 오셨습니까? 서울 바이오시스입니다. LED 업계의 글로벌 기술 리더입니다. 11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 후에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성장성도 부각이 기대되는 반도체 주식이 되겠습니다. 네, 서울 바이오시스를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LED 하면은 또 서울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사업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제 LED는 이제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죠. 전력을 빛으로 바꿔주는 반도체 소자입니다. LED 개발과 제조 전문 업체입니다. 2002년에 서울 반도체의 자회사로 설립돼서 2020년에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LED 제조 밸류체인을 보면은 MOCVD를 통해서 성장을 시키는 에피 공정이 있고 이를 통해서 칩을 제조하는 단계까지 한 단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패키징하고 모듈 공정이 되겠습니다. 자회사인 베트남 법인 비나 그리고 모기업인 서울 반도체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데 비나의 경우에는 제조 공장이 되겠고요. 서울 반도체 관련해서는 바이오시스가 6대 사업을 영위를 합니다. 자동차, 조명, 그리고 IT 디스플레이 경우에는 바이오시스가 에피팩, 그러니까 칩 공정을 그리고 서울 반도체가 패키징하고 모듈 공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UV LED, 마이크로 LED, 빅셀 이 경우에는 에피 성장을 포함해서 칩 그리고 패키징 모듈까지를 전부 바이오시스가 담당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서울 바이오시스 만나보고 왔고 그렇다면은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 듣고 갈까요? 예, 이제 기술 리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23년 기준으로 서울 반도체 계열사들이 총 치른 R&D 비용이 940억입니다. 이 940억 가운데 570억 가량이 바이오시스하고 그 자회사가 치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어마어마한 R&D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실 2009년 2월 달에 서프라이징한 뉴스들이 나왔죠. 일본의 니치야하고 서울 반도체가 특허 소송에 합의를 해가지고 크로스 라이센스를 체결했다 하는 정도입니다. 일본의 니치야라는 회사는 나카무라 슈지, 그러니까 청색 LED를 개발해서 노벨상을 받은 그러니까 개발자가 있는 회사였고 또 서울 반도체는 이정훈 CEO를 포함해 가지고 LED에 또 IP 18,000개 정도의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와이캅 그리고 자연광으로 불리는 선라이크 또 살균 쪽에 들어가는 바이올레드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이 부각될 빅셀 같은 그래서 신기술 특허가 18,000개나 되고 지금도 940억 정도 R&D 비용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하게 강조할 기술은 바로 와이캅이라는 기술입니다. 전극을 연결하는데 와이어를 없앤 제품이다. 또 수직으로 적층할 때는 아예 와이캅 픽셀이라고 하는데 패키징 공정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적용 분야가 확대가 되면서 최근에 수익성에 개선이 일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와이캅 매출, 적용 매출 비중을 따져보니까 22년에 24%, 23년에 28%, 그리고 금년에는 31%, 25년에는 32.5%. 그래서 이 독보적인 와이캅 기술을 활용해서 매출 부정도 확대가 되고 수익성 개선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입니다. 와이캅 기술이라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보니까는 전극을 연결함에도 불구하고 와이어가 없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또 중요한 것은 성장성 아니겠습니까?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 우선 이제 그 조명도 이제 교체 주기가 도래를 하고 그죠, 있고 네. 또 자동차 쪽에서는 글로벌리
전체 LED에서 서울 반도체가 3위입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는 5위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성장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말씀드렸듯이 에피 공정부터 모듈 공정까지를 다 하고 있는 바이오시스 하는 네. 분야가 이제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선 UV LED입니다. 이제 자외선을 활용하는 거고요. 물을 정화시키고 또 코로나 이슈 때문에 공기하고 표면을 살균하고 또 가전하고 산업용의 경화제로 쓰이고 있고, 이 분야는 이미 매출이 상당 부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매출 확대가 예상이 된다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이크로 LED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핵심 기술인 와이캅, 픽셀 기술을 활용을 했고 24년 하반기부터 세계 최초로 RGB 원칩 양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산을 그동안 샘플 수준에서 양산을 실행했던 측면이고, 어디에 쓰일 거냐? 디지털 사이니지, 또 버추얼 스튜디오, 또 AR, VR 쪽에 수요가 일어났기 때문에 수요가 오는 측면은 좀 멀 수는 있지만은 이 와이캅 기술이 없이는 마이크로 LED가 창조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마이크로 LED 이쪽 분야만 1000개 정도 IP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이크로 LED를 하려면은 서울 반도체 그룹, 서울 바이오시스를 통해야 한다 하는 쪽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빅셀이라는 기술인데요. 현재 R&D 단계입니다. TOP라는 부분하고 자율주행의 라이다라는 이런 3D 센싱 분야,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통신량으로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그려볼 수 있는 아이템이다. 이런 측면입니다. 네, 일단은 먼 미래까지 봤을 때도 성장성이 있는 산업군에 속한다라는 것도 시장의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적 부분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2분기에 본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적자고 연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흑자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공장을 이제 인건비라든지 이런 입지적인 요건을 감안해서 네. 베트남으로 옮기는 게 이제 우리나라도 IT 쪽에 대세화가 됐죠. 그죠. 네. 삼성을 따라서 가고, 당연히 이제 서울 반도체 그룹도 2017년에 비나라는 베트남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지분율은 이제 바이오시스가 51%, 반도체가 이제 49%가 되겠는데, 그래서 칩과 패키징 공장을, 제조 공장을 순차적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자, 이 이제 베트남 법인이 정상화, 풀 정상화가 되면서 이제 실적 호전의 주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을 한번 베트남 법인 따져보니까 22년에 3,400억 정도, 그리고 23년에 4,300억 정도로 레벨업이 됐고, 금년에는 6,100억 정도, 25년에는 6,700억 정도가 되면서 대규모 영업 손실에서 흑자 전환이 되고 있다. 네. 이런 측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영업이익은 그만큼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연결 기준으로, 바이오시스의 연결 기준으로 569억의 R&D 비용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본사만 따져보니까는 23년 기준으로 495억입니다. 그러면 공장은 이미 순차적으로 다 베트남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러네요. 본사 매출은 제한적이고 신성장 사업은 이제 태동기이기 때문에 본사는 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법인인 비나의 실적 호전에 힘입어서 연결 영업이익은 22년에 620억 정도, 23년에 730억의 대규모 영업 손실에서 금년 2분기에 63억은 11분기 만에 첫 분기 영업 흑자를 좀 기록했고요. 연간으로는 102억 정도, 그리고 25년에는 191억 정도 영업이익이 되면서, 요약하자면 대규모 R&D 비용, 그리고 그걸 본사가 집중적으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본사는 영업 손실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 공장인 비나의 실적 우선으로 연결 영업이익은 금년에 100억대, 25년에 200억대 정도의 흑자가 전망이 됩니다. 요 서울 바이오시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기술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손실이 나고 있는 구조지만은 일단은 전체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적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마 또 주가가 아닐까 싶은데, 서울 바이오시스를 긴 열로 봤을 때는 주가 자체는 우하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해주신 거를 좀 참조를 해보자면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면 또 그만큼 주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이제 지배구조상으로 보면은 제일 윗단에 있는 서울 반도체의 경우에는 오너 3위 이정훈 회장을 포함한 자녀 둘 해가지고 29%를 소유한 최대주 특수관계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서울 반도체가 바이오 시설 지분 보유하는 게 51.8%가 되겠고 또 이 오너 3인이 15%가량을 또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결론적으로 자사주 1.4%까지 포함하면은 69% 정도까지가 유통될 수가 없는 물량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상태에서 최대주 특수관계인이 70% 육박을 하기 때문에 유동량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그러네요. 측면이고 네. 자, 외국인 입장에서 본다면 서울 반도체가 상장돼 있네. 또 그 신사업인 바이오시스의 그 신사업이 확 부각이 되면은 외국인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또 적은 시총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은 중복 상장 이슈까지 감안하면은 관심 갖기는 어렵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제 기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팩터가 있을 것인가? 또 증권사 커버리지가 거의 없는데 커버리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11분기 동안 영업 손실을 기록했지만은 이제 분기 흑자가 되고 이익 확대가 될 거다는 측면이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LED 조명하면 수명이 뭐 7년에서 10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교체 수요가 좀 도래하고 있습니다. 24년부터 28년까지는 LED 조명의 교체 수요가 됐는데 더욱 주목할 것은 서울 반도체가 이제 4분기에 썬라이크라는 조명 제품, 그러니까 전구를 네. 출시를 합니다. 자연광의, 그러니까 태양광의 95% 자연광 쪽으로 보여주는 쪽이고 주요 병원에서 임상까지 했고요. 근시 예방이라든지 또 이제 불면증 고민하시는 분 많은데 숙면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조명의 교체 주기와 더불어서 썬라이크가 또 그의 전구로 출시가 되면서 새로운 관심이 되고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죠. 서울 반도체 그룹은 전체적으로 세계 3위입니다. 네. 반도체에는 5위입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그래서 오슬람이라든지 니치아는 반도체 비중이 74% 50%인데 서울 반도체 그룹은 30%니까 네. 자동차용 성장이 계속된다 이런 측면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흑자 차제가 된 플러스 알파로 UV LED, 마이크로 LED 또 빅셀 이런 독보적인 분야에서 성장성을 갖는다면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20년 3월 달에 상장했던 가격이 7,500원이고요. 네. 7월 16일 날 2분기 실적에 대한 매출 가이던스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3,000원대 주가가 5,100원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3,000원 중반에 있는 측면은 2분기부터의 실적 모멘텀 이것만 가지고 들어도 저점이라는 측면이겠고 단기적으로는 4,000원대, 4,500원대에 최근에 거래된 물량을 네. 뚫어야 되겠지만은 5,000원을 넘어서서 좀 긴 호흡으로 본다면은 20년 3월 달에 IPO했던 가격 7,500원을 향해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주식이고 역사적으로 최고가는 20년 8월 달에 기록했던 28,000원 정도이기 네. 때문에 한번 반도체 주식이고 특별하게 LED의 기술 리더십을 가진 서울 바이오시스 주목해볼 주가 시점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가가 좀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IPO를 했던 그 가격대 7,500원대까지의 도약을 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시장의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올해 상반기 내내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영화 관련주의 주가가 8월 들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의 상승률이 마이너스 3%였던 것에 비교하면 시장 상승률 대비 괄목할 만한 성과인데요. 이에 대해서 영화 관련주가 기나긴 불황을 터널에 지나서 반등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단 극장의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영화관 관람객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팬데믹 이전 대비 관객 수가 60%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세는 하반기에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등 신작과 시리즈물 위주로 개봉이 예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기대작으로는 일단 국내 작품들 중에서는 베테랑 2, 하얼빈, 왕을 찾아서, 부활남 등이 기다리고 있고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시리즈로는 조커 2가 나옵니다. 또 모아나, 글래디에이터 2, 베놈 3까지 기대되는 그런 기대작들이 많이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영화 관련주에 계속해서 주목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어떠한 전망을 받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상반기 메가백스 관람객이 전년 대비 13% 증가하면서 역시나 회복세를 보였고요. 작품 선 판매 전략에 극장 비율 효율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극장 관람객 증가에 유효했고 이러한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실적 개선세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49억 원 기록했습니다. 올해 내내 적자를 이어왔는데 적자에서 탈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올해는 적자를 축소하고 내년에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224억 원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2019년부터 6년 동안 흑자를 이어왔는데 이제는 좀 암흑기에서 벗어나서 재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J CGV도 최근에 주가 많이 상승했던 이유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2분기에 기록을 했는데 이러한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연결 영업이익이 1,150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34% 급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CJ온의 편입 효과가 온기로 반영되면서 실적 개선의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해외 부문에서 상반기 부진했던 중국의 로컬 라인업 증가로 회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등도 순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CJ CGV도 그렇고 콘텐트리 중앙도 그렇고 이 영화관 관련주는 그동안 넷플릭스 등 OTT 관련주들과 경쟁 구도에 있으면서 주가 하락세를 면치 못했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OTT이건 영화관이건 결국에는 볼거리가 얼마나 있느냐가 그 여부가 관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개봉되는 기대작들이 많이 있는 만큼 영화관의 회복세, 개선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늘 그랬듯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 시장 좋지가 않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이 느끼기에는 더 힘이 좀 빠지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엔비디아 실적 다들 기다려왔고 엔비디아 뭐 실적 나쁘지 않았는데 기대치 너무 높았던 탓일까요? 일단 뭐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일제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까지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상승 탄력이 계속해서 나오다가 오늘 시간에서 애프터마켓에서 좀 빠지기 시작했다면은 한국 증시는 계속 빠지다가 오늘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 게 진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시장 일시적으로 이런 것인지 종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으로는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삼성생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 가깝게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 96,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삼성생명을 보신다라는 거는
이제 확실히 좀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왜 가지고 오셨고 이 기업을 네네.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뭐 삼성생명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제 보험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 경기 민감이라기보다는 이제 경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패시브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있고 방어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앞으로 삼성생명이 뭐 그동안 계속 돈도 잘 벌어왔고 뭐 앞으로도 뭐 꾸준하게 벌어갈 텐데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밸류상 지금 현재 좀 더 상승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달에 있는 9월 달에 있는 지금 현재 밸류업 관련된 지수가 2가지가 좀 발표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밸류업 관련되어 있는 주주 반환 정책을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을 하나로 묶어서 지수화 만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기업들, 유망 기업들, 그러니까 유보율이 높고 ROE가 높으면서 PBR은 낮고 뭐 그런 회사들이 또 묶어서 지수를 하나 더 만듭니다. 그래서 총 지수가 2개가 만들어집니다. 뭐 그렇게 된다면 삼성생명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봐야 되고요. 뭐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뭐 외국인들도 좀 더 밸류업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최근에 좀 높았던 부분들이었고 올해 2월 달부터 계속해서 정부에서 밸류업 관련된 이슈를 계속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한 6번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6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밸류업 관련된 부분들도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 삼성생명은 이제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지금 현재도 좀 보게 되면 일단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지만 그래도 뭐 추세적인 움직임 자체가 하락 추세가 아니라 어느 정도 박스피 움직임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분위기예요. 분위기인데 그래도 고점은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뭐 가래 기별이 안 갈 정도의 높이긴 하지만 앞으로 좀 환골 탈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변화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막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삼성생명도 과거에 보면 한번 탄력받기 시작하면 한 3-4달 정도는 그냥 다이렉트로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지금이 있어요. 그 구간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하루에 1% 움직이면 상당히 좀 간질나고 뭐 좀 화끈하게 막 10% 20%막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간질나게 움직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제가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요. 하루에 1% 2%씩 움직여주는 종목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하루에 1% 2%씩 움직이면서 이동평균선상 5일선과 7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막판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버슈팅을 제대로 해주면 그때가 딱 매도 시점인데 뭐 그 정도까지 가져가게 되면 거의 다 최소 수익률이 50%에서 많게는 100% 이상 나온다는 겁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매력적인 종목이라 좀 바라보고 있고 뭐 현재도 지금 현재 전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10배 정도 보여주고 있고 PBR이 지금 0.46배예요. 여기에다 지금 ROE 같은 경우에도 5.9% 정도인데 뭐 ROE는 조금 더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10% 정도 넘어가면 좀 더 확고해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5% 정도 수준이니까 근데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어요. 모든 종목이 지표가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10개 중에 한두 개가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8개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서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응하시면은 반드시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다음 달에 있을 밸류업 관련된 지수 2개 관련된 이슈로 뭐 메리츠 금융지주라든가 신한지주라든가 많은 금융사들이 언급은 되고 있고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좋고 수익률도 좋고 하지만 저는 그중에서 삼성생명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삼성생명의 주가의 강한 상승 탄력을 좀 기대해봐도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생명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사실 박수범 대표님께서 삼성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확실히 좀 이제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피난처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성장주가 대체적으로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투자 심리까지 꺾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저점 매수에 들어가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안정적인 기업들 그리고 확실히 좀 정책들이 나오는 업종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현대차입니다. 사실 현대차는 참 애매한 게 성장주이기도 하면서 최근엔 또 기업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꽤나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이 인베스터 데이를 진행을 했고 여기서 나온 대체적인 이야기가 좋았습니다마는 주주 환원 쪽에서는 약간 좀 아쉬움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 기업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도 뭐 밸류업 쪽에서는 현대차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죠. 네. 사실 원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들고 나와 보았고요. 일단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일단은 뭐 실적 피크업 우려도 어느 정도 좀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 좀 호실적을 달성하면서 역대급 실적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이제 이상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오늘도 좀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보합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만 상승력으로 방향만 잡게 된다면 현대차는 아무래도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당연히 독보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고 해외에서도 높은 브랜드 이미지와 품질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선두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였고 10년간 120조 원을 넘는 투자를 단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거기다가 2030년 글로벌 판매 555만 대를 목표를 잡았고요. 전기차는 200만 대까지 목표를 잡았습니다. 또 하이브리드 차종은 7개 차종에서 14개 차종으로 2배 확대를 하였고요. 그리고 밸류업 측면으로 보면은 3년간 4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상황이고 또 2025년부터 2027년 3년간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 등을 합해서 이 주주 환원율, 총 주주 환원율을 35%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배당도 주당 10,000원 이상은 충분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위치에서 잡으셔도 최소한 배당률 4% 이상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좀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었고 오늘 장중 3%까지 상승력이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지난주에도 좀 조정을 받으면 한 24만 원 정도 수준에서 한번 매수를 해봐라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내려왔다가 진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으니 지금 매수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 상태로 하반기까지 이전 고점인 29만 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또 한번 매수를 해서 끌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기아가 아니라 현대차를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보니까는 기아는 그래도 상승 탄력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기아보다는 현대차를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기아차가 상대적으로 좀 자산 가치 대비 현대차보다 좀 높게 평가가 돼 있고 또 상대적으로 좀 이 자동차 섹터가 움직이면 기아차가 좀 상승 탄력이 좀 강하기는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현대차가 좀 저평가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도 부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후 후발로 좀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현대차고 또 우리가 현 시점에서 좀 저점 매수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현대차가 되지 않을까 해서 현대차를 꼽아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도 현대 계열인데 현대글로비스를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좀 주가가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2% 넘게 하락세, 11만 3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대글로비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현대글로비스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인베스터 데이를 좀 가졌었죠. 현대차가 가졌는데 그전에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현대글로비스랑 기아가 이제 또 인베스터 데이를 좀 가졌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내용들 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고 물론 지금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 저도 좋아하긴 합니다만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저평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저평가를 보여주고 있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순환 출자 고리를 끊어내지 못해서 지금 현재 그에 대한 밸류가 생각보다는 좀 저조한 편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물론 순환 출자 고리를 끊으면서 여러 가지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의 합병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노이즈가 좀 발생했었던 부분들이었고 이재용 회장이 또 법정 출두할 정도로 이제 그런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현대차도 눈치를 보고 있다. 과거에도 지금 순환 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10년 전, 15년 전부터 계속해서 순환 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그분들 아직까지 끊어내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물론 지금 현재 앞으로의 현대차라든가 기아 같은 경우에도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쪽에서도 전기차 하이브리드를 비롯한 여러 차종들이 판매량이 상당히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번에도 신평사 세 곳에서 세계적인 신평사 세 곳에서도 시중 등급을 다 올려줬어요. 올려줬기 때문에 그만큼 현금 유보율이라든가 전체적인 재무 상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가는 너무나 안 움직이고 있다 문제가 그렇긴 하지만 이 부분들이 순환 출자 고리를 어느 정도 좀 끊어내겠다라는 이슈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지주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회사는 현대글로비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또한 현대차, 기아차 못지않게 하나의 또 밸류업 관련된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 기아차도 좋아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이런 순환 출자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이번 하반기에 좀 나오지 않겠냐. 빠르게 보시네요. 네, 그 정도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가장 현대글로비스가 주가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물류 사업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중고차 사업도 하고 있고 거기다 수소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소위 얘기해서 미래 먹거리 관련된 사업을 계속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가총액도 계속해서 커질 거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분명 현대차와 기아보다는 현대글로비스가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가가 한번 상승하거나 탄력받기 시작하면 10% 이상도 이렇게 빵 뛰어오르는 또 흐름들을 보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차는 우리가 소위 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 5% 정도 올라오면 현대차 상한가 같네? 오늘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좀 상승 탄력은 아무래도 현대글로비스에 비해서는 조금 낮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현대글로비스가 대장주다라고 이연사 강력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가 진행이 됐고 현재 구간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대차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좀 기준을 바꿔서 현대글로비스를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현대차가 2024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중장기 비전과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죠. 통 큰 주주 환원 정책에 주가도 긍정적으로 화답해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3년간 총 4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섭니다. 또 내년부터 3년간 매년 순이익의 35%를 주주에 돌려주기로 했는데요. 기존 계획 대비 10%포인트 높인 수치이고 당초 증권가에서도 맥시멈 33% 정도로 봤기 때문에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주주 환원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현행 분기 배당금 주당 2,000원에서 2,500원으로 놀려 잡으면서 연간 배당액은 최소 10,000원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회사 측은 일회성 주주 환원이 아닌 자기 자본 이익률 ROE 개선과 함께 TSR 35% 목표에 기반한 지속적인 주주 환원 강화를 추진할 것이다 라면서 이에 따라 3년 평균 자기 자본 이익률 ROE 목표를 11에서 12% 정도로 잡았습니다. 또 2033년까지 10년간 총 120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내용은 작년 인베스터데이의 내용에서 투자를 밝힌 것 대비해서 10% 높은 수준입니다. 또 2030년 영업이익률 10%를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재무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현대차를 계기로 증권가에서는 밸류업 훈풍이 다시 불어올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죠. 다시금 밸류업 훈풍이 불 수 있을까요? 일단 한국거래소가 다음 달 코리아 K-밸류업 지수를 발표하는 호재가 있습니다. 또 국내 기업들의 실적 우려로 당분간 지수 상승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는 현 상황에서 이 밸류업 관련 기업들이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 대선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고 금리 인하 기조 속이기 때문에 우호적인 매크로 상황이라는 평가고요. 고배당주가 전통적으로 연말이 다가오는 9월과 10월에 수익률이 높다라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밸류업 관심 업종으로는 일단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주, 그리고 은행, 보험을 비롯한 금융주가 있죠. 금융주도 또 밸류업 정책에 앞다퉈서 나서고 있는 상황, 그리고 올해 실적이 좋게 나온 조선 방산주, 그리고 헬스케어와 인터넷 게임 역시 밸류업 관심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밸류업 관심 업종을 바라볼 때 ROE 수준과 잉여 현금 흐름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의 개선이 나타나야 주주환원 정책도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전망입니다. 시들했던 밸류업에 다시금 불을 붙여준 현대차 그룹. 남은 하반기에는 현대차 그룹을 필두로 더 많은 기업들의 밸류업의 열기가 전해질 수 있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모트렉스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잘 가고 있습니다. 3% 넘게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1,480원대, 장중한 때는 12,000원대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약간의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의 인베스터데이에서 현대차가 이 자율주행 스마트카, 이제 이런 자율주행 업체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이 파운드리를 이제 시연하겠다라고 이제 사업을 이제 시연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오늘 시초에 강력한 상승력을 냈는데 모트렉스도 그에 관련해서 오늘 상승력이 나왔다가 그대로 주가가 조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오토모티브 HMI 기술을 바탕으로 차량 내에 그 인포테인먼트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완성차 업체를 이제 완성차 업체에서 선정이 된다면 그 회사에 맞게 개발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뭐 애플 카플레이 그리고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등 이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를 양방향 연결하는 이 커넥트 TV 기술을 공식 인증 획득해서 최첨단 제품을 현재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내에 다양한 이 디스플레이 장치를 공급하고 있고 국내 자동차에도 다양하게 현재 고급 차종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전차종으로 앞으로 이제 현대차가 확대할 예정이다 보니까 이 모트렉스의 실적도 좀 긍정적으로 나올 예정이고 원체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나 이제 스마트카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 이슈랑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움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최근 이제 3년 연속 500억대 영업이익을 지속적으로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현대차가 이제 이러한 추진을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매출과 영업이익도 더욱더 증가될 수 있는 여력도 추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본 총계는 한 2,245억 정도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딱 이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시장에서 또 많이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이전에는 주가가 좀 많이 높았을 때는 좀 고평가권이었지만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오면서 우리가 이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좀 상승력이 나왔다가 주저앉았는데 이미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 수급이 어느 정도 좀 유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주저앉은 것이 오히려 우리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격 1,400원 정도부터 1,2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뭐 종가 부근이나 아니면 내일
장중에 좀 더 눌리면 그때 여러분들이 좀 매수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재차 상승이 나온다면 최소한 12,000원 정도 자리는 다시 한번 터치를 할 것 같고 이 상태로 이제 중기적으로 상승력이 만약에 이어진다면 최소한 14,000원대, 15,000원대까지도 상승력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 공략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모트렉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시죠. 다음 기업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14% 이상의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52,000원대를 뚫어내기도 했는데 이 기업을 박수범 대표님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뭐 다들 우리 이 시청자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죠.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황화 리튬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최근 들어서 지금 전기차 포비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대체 아직까지는 뭐 하이브리드라든가 아니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들의 판매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전고체 배터리가 시장 점유율을 좀 높여 나가지 않겠냐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엔트리급이 있고 스탠다드급이 있고 프리미엄급이 있는데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프리미엄급의 자동차에 들어갈 거고 그리고 UAM이라는 좀 하늘 날아다니는 또 우리가 뭐 비행기라고 할 수 있는 뭐 거기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 개발 완료가 되어서 지금 상용화를 하기 위한 테스트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 좀 빠르게 지금 현재 대처하고 있는 게 삼성 SDI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제 뭐 고객사들이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입장에서는 고객사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겠죠. 지금 현재 LG 엔솔 같은 경우도 2030년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제품을 좀 내놓겠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토요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제 2027년이라고 얘기했는데 내부적으로 좀 뭔가 문제가 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2027년이나 2028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자면 지금 현재 전고체 배터리를 상업화시키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빠르게 제품화 시킬 수 있는 회사는 지금 현재는 삼성 SDI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저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앞으로도 주가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와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 또 생각해 본다면 지금 현재 반도체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 며칠 동안 2차 전지 쪽 종목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강하게 단기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제일 강력하게 밀었던 종목이 뭐겠습니까? 삼성 SDI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십시오. 계속 올라가고 있죠. 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의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좀 바라보자는 거고 고객사들은 이제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수 있죠. 뭐 현대기아차는 물론이고 뭐 해외 쪽으로는 이제 뭐 도요타라든가 아니면 뭐 폭스와겐이라든가 최근에 뭐 킹덤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킹덤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폭스와겐이랑 또 계약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고객사들이 좀 늘어나면서 앞으로 좀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전기차 포비아를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핵심 소재를 만들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앞으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듣고 왔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삼성 SDI 오늘 시장에서 6% 가깝게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고 확실히 뭐 전기차 쪽 배터리 쪽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 SEC인데 오늘 시장에서 5.8% 넘게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기차를 보고 계신가 봐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적을 봤습니다. 네, 실적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지난 2020년에 비해 현재 실적이가 매출액이 2배 정도 성장이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2020년 정도 수준밖에 위치해 있지 않아서 아무래도 내년에 실적이 더 증가가 된다면 본격적인 주가 상승력이 대규모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이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일단 뭐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이온 전지 부품과 전지팩 모듈을 제작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대형 각형 캡 어셈블리 그리고 소형 원형 전류 차전 장치 그리고 중대형 각형 캔 그리고 전지팩 모듈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고 있는데
향후 많이 쓰일 4680 배터리 원형 전류 차단 장치를 현재 개발 테스트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일단 뭐 실적 성장력이 더욱더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전기차 사업을 지난 이제 2009년 매출 150억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5,399억까지 성장이 14년 만에 3,499%로 지금 성장이 급격하게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국 공장에 투자를 진행을 했죠. 한 700억 정도를 들여서 대지 2만 평의 건물 4,200평의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내년도 실적은 두 자릿수로 뻥튀기 되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은데, 일단 뭐 미국 공장뿐만 아니라 헝가리 공장도 점점 이제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공장에서는 일단 월 500만 개의 캡 어셈블리를 생산할 예정이고, 헝가리 공장에서 이제 공장이 가동률이 높아지게 된다면 그때는 월 1,200만 개, 그리고 캡 420만 개를 지금 현재 생산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SK증권 이천지점의 서영훈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일단 뭐 조정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뭐 엔비디아발 악재로 인해서 반도체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컸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SK 하이닉스가 뭐 대표적인 하락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 섹터들의 전반적인 약세가 이어졌고, 뭐 오늘 하락 개수가 거의 1,800개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이러한 움직임들은 뭐 현재 미국 선물 시장의 하락과 함께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현물 쪽에서의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하루의 매도로 뭐 큰 폭의 매도는 아니다라고 좀 아직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기술적인 흐름들을 볼 때 2,635포인트 선 정도에서 좀 지지대를 형성해주고 있고, 그 자리가 뭐 장기 이동 평균선이 200일선도 지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지지 여부에 따라서 뭐 어느 정도 좀 저점이 잡히는지 아니면 또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지에 대한 변곡점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현재 시장에 대해서 좀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뭐 전고체 쪽이라든가 제약바이오, 뭐 조선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뭐 어려운 장중 속에서도 좀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만큼 그 섹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서영훈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의 기술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분석은 조금 있다가 마감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우리 마감 지수 상황 좀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 가까이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거래일 대비 0.9% 내린 2,665.56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0.78% 전일 대비 약세 이어갑니다. 756.52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코스피 쪽에서는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세 이어갑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고요. 외국인이 4,218억 원의 순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2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6천억 원 가량 사들이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확인이 되고 있는데 기관이 1,000억 원 넘게, 외국인은 500억 원가량 순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2,000억 원가량 물량을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까지 동반 약세 이어갑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8월 29일 목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안 좋았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전 세계가 기다렸던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실적을 보고 오히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 기업들 대체적으로 하락세가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상반기에 주도주였던 것들이 하반기 들어서 무너지면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된 상황인데요. 다만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또 강세를 보인 섹터들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섹터들일까요? 이어서 마켓 스핀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단기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전고체 쪽이 확실히 좋았습니다. 반도체는 오늘 시장에서 쉬어갔고 반면에 2차 전지 쪽, 전기차 쪽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기차 화재 쪽도 1.7% 넘게 상승세, 2차 전지 소재 쪽도 1.3%대 상승세에 나왔습니다. 장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땐 그렇고요. 실적 테마로 봤을 때도 전기차 업종이 오늘 시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2.6% 이상의 강세 탄력을 오늘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 업종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쪽이 3.4% 이상 강세 흐름을 보였고, 유통 상사 쪽이 2% 가깝게 상승세, 철강 금속 쪽이 오늘 시장에서 0.27%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상승률 상위 기업들 함께 만나보실까요? 오늘 제닉이 상한가 안착했고요. 광진실업이 상한가, 오토엔도 오늘 상한가, 이노 시뮬레이션도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안착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엔셀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 탄력을 아주 강하게 가져왔고, 유일 에너테크 30% 상승세, 더 테크놀로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한가 안착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이 거래대금 자체가 일부 섹터로만 좀 몰렸기 때문에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는 하락세가 더 강력하게 나왔는데, 그렇다면 지수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지수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가시죠. 네, 오늘 코스피가 1% 이상 하락세 보였습니다. 2680선에서 단숨에 2660선까지 떨어지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가 0.8% 하락세 756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760선에서 750선까지 빠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수만 봤을 때는 오늘 시장 참 좀 아쉬운 구간인데, 그렇다면 대형주들 흐름 어땠을지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3에서 5% 넘게 빠졌습니다. 다만 양봉으로 거래 마감했는데 SK하이닉스가 16만 9,7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 달 고점이 23만 원대를 넘어섰던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확실히 최근 들어서 그 등락률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7만 4천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LG엔솔이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조금 피난처가 됐는데 6% 이상의 강세름을 보였습니다. 39만 1천 원대. 삼성 바로직스도 오늘 시장에서 좀 크게 무너졌고요. 현대차도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기아가 2%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를 진행한 후에 기아에 대한 최근 들어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장에서는 현대차가 기아보다 강했고 오늘 시장에서는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조금 더 강했습니다. 앞으로 판매량에 대한 우려가 지금까지는 좀 있었는데 최근에 인베스터 데이가 진행이 됐고, 이에 따라서 그 우려감이 조금은 좀 불식시켜지는 효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기아가 10만 6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금융주는 오늘 시장에서도 꽤나 괜찮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신한지주 0.8% 하락세, 그나마 좀 지수를 대비해서는 아웃퍼폼이었고요. KB금융도 오늘 시장에서 1.2% 상승 탄력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계열들이 강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2%, 에코프로가 1%. 다만 코스피 코스닥 비교를 해보더라도 오늘 양극재 쪽보다는
완전히 2차 전지 쪽으로 속해 있는 전기차 쪽에 속해 있는 LG엔솔, 삼성 SDI와 같은 배터리 3사 쪽이 좀 더 강했고요. 반면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강하긴 했지만은 사실 코스피의 대형주들만큼은 강하지 못했습니다. HLB가 2% 강세, 엔캠이 오늘 시장에서 1%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클래시스가 그래도 오늘 시장에 좀 버텨냈는데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59,900원대 그래도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에 좀 묻어나오고 있는 듯한 분위기고요. 3,000당 제약 오늘 시장에서 0.8% 하락세, 리가캔바이오 0.4% 하락세, 휴젤이 좀 크게 빠졌습니다. 2% 하락세 26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리노공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6% 이상 하락하면서 19만 4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목요일 시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엔비디아 수혜주들이 일제히 엔비디아 주가와 연동하면서 약세를 보인 시장, 이로 인해 반도체 업종지수 좀 많이 내려갔고요. 반면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올라오면서 LG엔솔 6%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내일장 전략 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내일은 금요일인데 네. 내일은 어떤 시장 예상하시나요? 내일은 MSCI 분기 리밸런싱이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시장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월말이고 지금 요일 장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차익 실현, 그러니까 매물 출회가 이번 주 좀 내내 지금 나와주는 장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해서 좀 더 코멘트를 좀 도와드리자면요. 네. 엔비디아 주가가 최고치를 찍었을 때가 6월 중순경이었습니다. 이때 135달러 정도 기록을 했었고 최근에 이제 블랙 먼데이 이후로 130달러까지 주가가 회복세가 나왔었거든요. 물론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와주면서 지금 시간으로 폐장 후에 116달러까지 좀 하락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흐름이 지금 쌍봉으로 가고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가 6월 기점으로 해서 조정줬을 때를 생각해 보면 블랙웰, 그러니까 차기 AI 칩인 블랙웰 출시가 지연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조정세가 나와준 거거든요. 근데 이 블랙웰이 내년 상반기 출시가 아니라 다시 이제 일정대로 4분기 경쯤 기점으로 해서 출시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또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자사주 매입도 500억 달러 정도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전반적으로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한 거 보면은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네. 3분기까지의 이슈가 좀 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뭔가 돌파할 만한 지금 이벤트가 조금 부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쉬어가는 숨고르게 하는 움직임이 적어도 9월 달까지는 계속 좀 행보세로 지지부진하게 엔비디아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블랙웰 출시가 4분기라고 했으니까 미국에서 4분기는 11월에서 1월 달까지가 4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블랙웰 출시 바로 전인 한 10월부터 다시 그 관련 기대감이 또 크게 들어와 줄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블랙웰이 이제 출시가 됐을 때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서 젠순왕 CEO가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수십억 달러 정도는 최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블랙웰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버전 같은 경우에는 루빈이 있거든요. 루빈 네.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HBM3 관련해서 8단, 12단 테스트 통과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네. 중이고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HBM4 출시까지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기대감이 아직 시장에 다 지금 반영이 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들도 같이 함께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기술적인 흐름 보시면 2020년도 장에서도 밑꼬리를 길게 단 교수형 캔들이 나와주고 나서 다음 달 기점으로 해서 지수가 회복세가 나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V자로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에는 이제 교수형 캔들로 빠졌지만 다음 달 이제 9월 달부터의 또 방향성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9월에서 10월경 기점으로 해서 계속 이제 블랙웰에 대한 또 기대감도 증시, 반도체주 업종 사이에서 들어올 네. 가능성 높고요.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그 HBM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 본다면은 분명히 또 반전의 기회는 있는 장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크게 실망하실 필요는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9월 달 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9월 1일에 그 한동훈 당대표와 이재명 이제 당대표가 또 대담을 한다고 하죠. 이번 이제 일요일에 대담이 나올 겁니다. 아직 의제가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금투세 관련된 이야기가 좀 건설적으로 진전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일단은 관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달 들어서게 되면 정기 국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막을 하게 되는데 9월 2일에 정기 국회 개회식이 있을 예정이고요. 26일에는 또 본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금투세 통과가 이루어지게 될지 그 흐름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이 당연히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또 당장 이제 다가오는 9월 6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8월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고 또 9월 10일에는 TV 대선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이슈들도 지금 현재 9월 달 장세에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흐름은 우리 시청자분들 천천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동반 하락했었는데 네. 삼성전자 지금 주가 움직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움직임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주가가 한번 이제 올라와주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가냐? 2020년도 장에서도요. 1년 내내 행보였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거의 한 2년 정도 주가가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이었었는데 11월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포텐이 터졌거든요. 그렇게 이제 3개월 만에 확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흐름 지금 흐름과 좀 유사하지 않나요? 2019년도부터 2020년도 11월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답답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지금 움직임이 딱 그렇게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이 정고점 지금 돌파함에 있어서 9월 달과 10월 달에 중간으로 이제 가는 과정 굉장히 또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서 이제 85,000원 선만 다시금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10만 전자를 좀 넘어서는 움직임까지는 피크를 찍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소 답답하더라도 꼭 필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이 현재 시간에 계속해서 좀 흐름을 맡기면서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장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힘들었던 8월장이 그래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기댈 만한 모멘텀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9월에는 좀 결이 다른 반등장이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장 그래도 또 준비해 봐야 하니까요. 네. 어떤 종목으로 내일장 시초가 공략해 볼까요? 저는 LG화학 가져왔고요. LG화학. 오늘 보니까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또 강세 움직임이 네, 나와주더라고요. 2차 전지 괜찮았습니다. 네, LG에너지화학,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쇠바닥을 찍어주고서 반등세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모습들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미 지금 온갖 악재라는 악재는 다 나와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에서 이제 2021년도 상반기까지 그 모멘텀을 타고서 100만 원 황제주까지 갔었던 종목이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하고 나서 주가가 빠지긴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전기차 장세, 배터리 장세에서 2022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다시금 주가가 회복세가 나오는 모습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을 월봉상 보시면요. 되돌림이 다 나왔어요. 이제 정말 갈 곳 없습니다. 이제 거의 하단 지지 구간까지는 나와줬는데요. 물론 주식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지하도 있고 벙커도 있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바닥 따지기는 다 나와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LG화학이 사실 뭐 배터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석유화학도 하고요. 석유화학 쪽은 지금 화학 자체가 업하기 좋지 않으니까 패스하고 지금 양극재 쪽 같은 경우에는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또 양극재 물량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부분 역시도 이익 회복세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특히나 이 LG화학 쪽에서 지금 핵심 또 사업으로 꼽고 있는 게 신약 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그 성장 호르몬제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LG화학의 유트로핀 같은 경우에 시장 점유율 40% 정도 가져가고 있다고 했는데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1월에 미국의 제약사 리듬 파마슈티컬의 희귀 비만증 신약 후보 물질을 글로벌 이제 이전하는 계약을 맺기도 했었는데요. 계약 규모 같은 경우는 4천억 원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주사용 포만감 신호 유전자 작용제를 경구용으로 플랫폼을 이전
이전하는 그런 기술을 이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임상 2상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시장이 15조 규모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또한 다가오는 10월 달에는 위고비가 10월 달에 한국에 또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모멘텀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30만 원 선만 지켜준다면은 바닥 구간에서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상단 전고점 구간대까지 37만 원 정도, 37만 원 정도까지는 회복 사이가 무난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가격 전략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닥을 딛고 악재를 딛고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LG화학입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 신약 모멘텀도 안고 있다라는 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데일리 글로벌 헬스케어 대상 시상식이 오늘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헬스케어 산업 분야의 우수한 의료기관과 관련 업체를 발굴하고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열렸습니다. 분당 재생병원과 우리들 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밖에도 행사에서는 의약품 제조, 의료기기 산업 등 분야별 시상을 진행했습니다. 수상 기관과 업체들에는 장관상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등이 주어졌습니다. 온라인 유통업체와 달리 대형마트는 결국 고객들의 발길을 얼마나 매장으로 이끄냐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새 단장을 마친 매장을 방문해 기존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이를 통한 업계의 전략은 무엇인지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층 서고에 나란히 꽂힌 책들이 보입니다. 경기 용인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인데 1층 중앙 판매 시설을 서적 특화 공간으로 전면 재구성했습니다. 매장 규모를 늘리고 판매 시설을 촘촘히 배치했던 과거 방식과 달리 다채로운 체험 공간을 소비자에게 온전히 제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굳이 쇼핑을 하지 않더라도 편안하게 오셔서 친구분들하고 수다를 떠실 수도 있고 노트북을 가져와서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주말엔 가족들과 함께 공연을 볼 수도 있는 그런 공간으로 기획함으로써 직영 매장을 40% 줄이고 임대 매장을 70%로 늘린 점도 특징입니다. 동네 상권을 타깃으로 한 만큼 소비자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 매장을 대거 입점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를 둔 가족 단위로 고객층을 확장하고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애기랑 와가지고 책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만남의 장소로 이용해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쇼핑을 넘어 체험과 휴식의 공간으로 탈바꿈한 대형마트의 변신. 소비자들을 이끌 촉매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2024 컨텐츠 유니버스 코리아가 오늘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데일리가 개최한 이번 행사는 일상이 컨텐츠다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올해는 차세대 융합 컨텐츠 산업협회와 한국인디게임협회 등 업종별 단체 외에 성균관대 인간 AI 인터랙션 BK21 사업단 글로벌 융합 학부 등 학계와의 파트너십을 맺고 협업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행사는 내일까지 진행되며 이틀간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인플루언서 컨텐츠 허브, 디지털 컨텐츠 비즈니스 데이 등 16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오후 2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